이제 오늘 강의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왜 세무관리가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앞에서 제가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무관리가 기업에 있어서 이제 이런 측면으로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을 크게 우리가 보면 아마 재무 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판매, 영업, 구매, 생산, 인사 조직, 아마 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겁니다. 아마 모두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거 대학 때 재무관리를 배우면서 텍스는 없더라고. 여기에 텍스가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제가 좀 부산에서 기관장을 한 2년을 하니까요. 부산이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경남 저 어디 서부 경남 쪽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표준말 억양은 여전히 남아있죠. 아무래도. 근데 부산에서 한 2년 있다 보니까 사투리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사투리가 좀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무관리를 제가 하나 영역을 넣어봤어요. 물론 재무 파트 쪽에서 아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우리 기업의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무 파트에서 세금 문제는 다 컨트롤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영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뭐 어느 거 하나 덜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세법 체계 세무 관리에 대한 뭐 중요성 언급하고 있는 책은 거의 없어요. 시중에 없습니다. 간혹 보면 있는데 기업 조세 전략 정도 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왜 중요한지를. 이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제 이런 쪽에 인사, 뭐 조직 이런 쪽에 치중을 했다고 저는 진단을 했고요. 근데 왜 세무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 문제 때문에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서 그 다음에 기업의 미래 전략, 그 다음에 유보시키는 문제, 전체적으로 이 세금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법인세 부담이 이제 지금 22%로 내린다고 지금 이제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발표가 곧 있겠습니다만, 이 법인세 부담이 25%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전보다 이제 높아졌던 거고요. 특히 이제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 다 같은 세율입니다만 어쨌든 세 부담이 상당히 세율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기업 경영 활동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세무 관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결과적으로 이제 법인세 내고 나서 가세 후에 이익을 증대시키는 게 기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 그러려면 여기에서 나중에 세금 누락으로 인해서 추징을 통해서 이익이 다 소진돼 가버리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하튼 세법 테두리 내에서 절세 전략,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세청이 이제 발족되고 나서 66년도에 이제 발족되고 나서 전에는 상당히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취하다 보니까 잘못 신고했을 때 세무사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세금액이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 세무 관리를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예컨대 예를 들면 감면을 받았어요. 그럼 감면을 하면 그냥 안 해줍니다. 국세청에서. 세법에서 그냥 해주지 않아요. 자, 10억의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고 하면 좋죠. 그게 반드시 사후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사후관리. 아마 지난 2주 전에 갑승계에 아마 강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갑승계에 있어서 갑상수 공제 이런 것들이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사후관리가 아주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 요건을 갖출 것인가,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는 이 세무관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감면은 잘 받았어. 공제는 잘 받았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추징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전략적, 합리적, 계획적인 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요. 결제 과정에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보이든 또는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세금 추징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 제가 기업 오너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려요. 세무 담당을 전문가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 왜냐하면 그 직원 하나 채용을 해서 임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났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억이 나가게 되면 1년에 세금을 통해서 합법적인 그 세무관리를 통해서 3억을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기업이 경영에 있어 안정적이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 회장님들 뵙고 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공감하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채택하기에는 어려운 게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여론층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재무관리, 세무관리 이쪽에 안정적인 지분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하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불안하다. 혹시 세무서에 연락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여하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좀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세와 탈세는 구분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이 또 영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건 이 부분이에요. 조세 회피라는 이 부분인데요. 요 조세 회피를 세무공무원이 판단할 때하고 납세자가 판단할 때 세무공무원은 어느 쪽으로 가져갈까요? 위쪽으로 가져갈까요? 아래쪽으로 가져갈까요? 위쪽으로 가져가겠죠. 제가 세무공무원이 됐나요? 세무공무원은 어디로 가져가겠어요? 탈세 쪽으로 가져가겠어요. 네, 탈세 쪽으로 가져가겠어요. 근데 납세자는요, 어떤 이런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탈세야? 절세지. 나 그 위반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죠. 요 그림이 오늘 제가 키포인트인데요. 근데 이것은요,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사안을 볼 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탈세를 했다면 높은 가산세 갑니다. 10% 대신에 40%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절세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세무관리의 목표라는 것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요. 기업이 어쨌든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이러한 조세 회피도 이 조세 회피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부당이익 예상 부인 뭐 여기에도 이제 세금을 매깁니다만 이것은 이것처럼 탈세처럼 형사처벌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세무 조정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고저가 양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부동산 거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심지어 보면 매물이 나와 있는데 확 내려간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면서 그는 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면서 낮게 내려갈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탈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조세 회피 쪽에 가까워요. 네. 뭐 부당하게 모집가 거래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거 이게 우리가 조세 회피하는 개념인데요. 근데 여기에 또 그렇다면 우리 국세청은 세금을 그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할 거고요.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산세 매깁니다. 근데 여기하고 지금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런 행위가 어쨌든 납세자는 절세 쪽으로 있다면 절세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맞겠고요.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는 당연히 그걸로 해석할 거고 가세관청은 탈세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개념이 좀 차이가 있고 묘미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결론 단계인데요. 제가 아직 시간이 한 20분 남았죠? 충분히 남았죠? 40분 했으니까 50분까지죠? 그래서 세무관리 왜 필요한가? 이 결국 이제 뭐냐도 이걸 하려면 현행세법을 체계 내에서 해야 되겠죠. 현행세법 내용을 고려해서 세무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 요즘 조세 전문가들이 또는 뭐 회계법인 이런 데서 컨설팅을 많이 해요. 뭐 아까 임무개발세 공개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이제 가장 혜택들이 크거든요. 그럼 어떤 제법 회사가 크면 분명히 연구소가 있는 것이고요. 연구소가 있으니까 임무개발세 공개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물어볼 것이고 안 받았으면 컨설팅을 통해서 또 받아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금 신고하다 보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가닥에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신고할 때 어쨌든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고 형사 고발 이런 문제도 없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세금 쪽에서 강조를 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결국 이 세무관리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성공의 지름길에 하나의 영역을 하나의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방법들은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이야기죠. 기업 경영자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인식을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똘똘한 직원 하나 채용해서 관리하는 거 그거 하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이런 게 있어요. 기업윤리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세무조사를 이제 중복조사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중복조사. 2년 전에 그 2019년도 기속 법인세를 2년 전에 조사를 하고 또 올해 또 조사를 하니 중복조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갖다 주면 그것도 중복조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법에 사실 그런 내용이 들어갈 내용들은 아니지만 여하튼 중복조사 원래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사유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기업 윤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이 아까 NTS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원 시스템, 납세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 정말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한 보름 전인가요? 가승계 컨설팅도 지금 국세청이 해준다고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조세 전문가들 영역인데 지금 그 정도로 중소기업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20년, 30년 경영한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가승계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우리가 해줄게. 가승계 하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방향까지 제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납세자의 고충, 어려움을 이렇게 지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도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을 해석도 해주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그 조세 특례 제한법에 감면 제도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스킵해 버렸는데요. 조세 감면 등을 정책 세제들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국적으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단으로서 납세자 지원 시스템을 사실은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도 이 불복을 추징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게 또 세무공무원이 판단한 건데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실적에 기반한 추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요즘은 그 적법 절차가 세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금융법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거 절차 위반하면 가세 처분이 취소가 될 정도로 대부분에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복 단계에 있어서 적법 절차 위반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로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적법 절차 위반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이 뭐냐도 이 법령 해석 이런 부분들을 잘 그동안에 이 생산한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납세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또 사람을 바로 또 통하는 게 좋죠. 그래서 상담센터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적답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별도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건데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96년도에 우리 국세기본법에다가 납세자의 권리라는 장들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 세법이 발전하고 민주화된 세무행정이 정말 이렇게 발전하게 된 하나의 국민을 위한 납세자를 위한 하나의 그런 가정으로 바뀐 하나의 큰 전환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의사 윤리 현장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납세자 권리 현장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은 사업자 등록증 내려가면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언제든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고해 주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억울한 추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제가 상세한 설명은 드릴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사전적 권리구제, 사후적 권리구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행정 심판 단계에서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구제가 안 되면 사법부로 넘어가는 행정소송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행정소송 대부분에서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사전적 권리구제를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안 해주면 그것도 법적 하자가 되는 거고요. 중대한 하자가 되는 거고요. 통지를 하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납세자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가세전 적부심사제를 통해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심리를 해서 바로 잡아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많이 냈을 때 돌려주세요. 경영 청구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서가 나오고 나서야 합니다. 사후적 권리구제는 고지서가 나오고 나서 권리구제 받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은 못 갑니다. 조세사건은 뭐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거고요. 요 그림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나름대로 좀 그렸고요. 조세 심판 단계, 이건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건 소송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세 심판 단계에서 납세자가 졌을 때 비로소 사법부로 문을 두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조세 심판 단계에서 납세자가 가세가 졌어요. 한 달 동안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해가지고 100억을 추징을 했더니 조세 심판원에서 국가가 패소했어요. 국세청이 패소를 했다. 국세청 입장에서 억울하죠. 이거 불복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로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신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이 졌어요. 요 행정심판 단계에서. 납세자가 지면 사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10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100억을 추징했는데 조세 심판하면서 졌어요. 국세청이. 억울하잖아요. 국세청 입장에서. 그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사법부로 문을 두드려서 가세 행위에 정당하다는 것을 그 입증을 통해서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갔습니까? 제가 그 패를 보면, 제가 말투를 보면 못 가는 거죠. 왜? 못 가는 거예요. 네, 왜 못 갑니까? 가야 안 됩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변호사님 계시는데, 아마 우리 행정 조세 사건 말고요, 우리 일반 행정에 있어서 국가가 갈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하나 있죠. 네. 있는데 조세는 지금 아직 그 제도가 없어요. 한때 한번 어떤 분이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금액이 크고 6개월이 걸려서 100명이 투입돼가지고 정말 조세 정의 청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엄정한 세무행정을 집행했는데 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심판원에서 져버려요. 한편으로 보면 그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게 왜 저지? 억울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조세 사건에서는 못 갑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뭐죠? 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절차거든요. 국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국가.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